문턱을 넘자마자 공기가 낯설구나. 너는 요즘 무슨 일하고 지내니? 그냥 일이 몰려요. 엄마는 왜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네 얼굴 한번 보려고 왔지. 근데 왜 집에 낯선 냄새가 나니? 청소만 좀 해주세요. 방은 건드리지 말고요. 말투가 왜 이렇니? 침대 밑에 진실이란 게 사람 마음을 닮았을까? 엄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잠깐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엔 너무 짧았고 방 문틈 사이로 스며든 낯선 냄새가 어머니의 촉을 깨웠다. 아들의 피곤한 얼굴 뒤로 무언가 감춰진 시간이 흔들렸고 그때부터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침대 밑에 엎드린 순간 들려온 대화는 누구의 보호막이었을까? 누구의 칼날이었을까? 그렇게 시작된 오해는 어디로 이어질까? 매일 하루 2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새벽 안개가 도로를 덮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시골의 기척을 하나씩 지워갔지요. 손등을 보니 검은 점들이 북두칠성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오랜 노동의 시간이 고스란히 보이더군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들 집에 청소하러 갑니다. 웃음은 가벼웠지만 속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캐리어 손잡이가 땀으로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번호가 아니라서 받지 않았지요.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에는 오늘 조심하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몰라 삭제했어요. 하지만 문자의 잔상은 화면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창밖의 논둑이 도심의 콘크리트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음이 더 빨리 흔들렸어요. 남편이 떠난 뒤 혼자 키운 아들 생각을 하니 미안함이 먼저 났습니다. 제대로 해준 게 없었지요. 버스가 터미널에 닿을 때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예감이 풍경보다 선명해지는 아침이었어요. 이 예감은 반가운 신호일까요? 아니면 꺼려지는 경보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을 여는 순간 비눗물과 금속성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탁자 위 낯선 머그컵에 입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도연아, 엄마 왔다.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짧은 진동음이 울리고 바로 끊겼어요. 서랍 옆에는 접힌 지도, 조각과 낙서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보니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창고 임대, 현금 결제라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지요. 걸레질을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려서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문틈으로 복도를 슬쩍 보았지요. 검은 재킷의 남자 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들킨 먼지처럼 마음이 허공으로 떠올랐어요. 나는 본능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먼지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숨은 짧고 얕게 잘라야 했어요. 침대 위 스프링이 미세하게 울며 새로운 기척을 알렸습니다. 누군가 침대에 앉았다는 뜻이었지요.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소리가 곧 내 인생을 흔들 것만 같았습니다. 신삼 침대 밑의 대화. 바닥의 차가움이 팔꿈치를 베었습니다. 어둠이 귀가 되었지요.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방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다른 목소리가 짧게 답했어요. 그 파일 내일 넘긴다. 발목 근처로 검은 군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군화의 주름이 저녁일 사진 속 아들의 신발과 겹쳐 보였어요.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타금이 어둠에 파문을 냈지요. 이번만 넘기면 끝난다. 첫 남자가 말했습니다. 바로 뒤에 아들의 낮은 음성이 붙었어요. 이건 제가 책임집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혀끝을 베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어요. 작은 재채기조차 허락되지 않았지요. 두 남자의 발소리가 현관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가 먼저 주저앉았어요. 먼지 속의 냄새가 현실의 냄새인지 공포의 냄새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을 털며 거울을 봤지요. 창백한 얼굴과 깊게 패인 주름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옳을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신사신고의 결심.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은 더 말랐어요. 컵을 내려놓다 유리가 부딪혀 맑은 소리가 났지요. 설마 내 아들이 속삭임이 공기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지요. 엄마, 일찍 오셨네요. 웃음의 모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청소 좀 하려고 왔다. 나는 평정을 흉내냈어요. 아들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방은 아직 정리 중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말끝의 예리함이 허공을 베고 지나갔지요. 그가 샤워실로 들어간 틈에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그러다 취소했습니다. 다시 눌렀지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거면? 주저가 혀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들은 문장들이 등을 밀었어요. 결국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3번 뛰었지요. 나는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려는 건 아들일까요? 법일까요? 분명하지 않았어요. 신호 첫 신고. 신고자분 무슨 일입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귓속을 정리하듯 또렷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방금 들은 대화를 설명했어요. 거래 같은 말과 파일, 책임이라는 단어가 분명했습니다. 김경이라는 그는 주소를 요청했지요. 나는 정확히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자 샤워실 물소리가 그쳤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나는 평범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동네 여사님이야. 표정은 웃었으나 손등의 힘줄은 붉어졌지요. 아들은 내 휴대전화 화면을 스치듯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순찰차의 푸른 불빛이 먼 벽지를 훑고 지나갔어요. 불빛은 방 한가운데를 스치며 가느다란 선을 남겼지요. 그 선이 진실의 길인지 오해의 금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모든 것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지요. 다음 장면에서 무엇이 나를 더 흔들까요? 두려웠습니다. 신육 경찰의 방문. 아침 초인종 소리는 문턱에 얼어붙은 의심을 깨뜨렸습니다. 김경희와 젊은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아들은 미간을 좁히며 물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김경희는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근처에서 접수된 신고에 따른 확인입니다. 나는 눈을 피해 싱크대를 닦았어요. 탁자 위 봉투를 집으려는 그의 손을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개인 자료입니다. 그의 말투는 단단했지요. 방 안 공기가 한번 멈췄습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섰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진실이 서로를 경계하는 장면이었지요. 경찰들은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현관이 닫히자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먼저 컵에 물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나는 잔을 받으며 웃었지요. 웃음은 물 위에 떠 있는 불안처럼 얇았습니다. 내 신고는 정말 옳았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신칠 이웃의 소문. 장을 보러 나간 길에서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특유의 빠른 말로 어제 경찰이 들렀다며 동네 소문을 전했어요. 나는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박 여사는 말했습니다. 창고 쪽에서 밤마다 불빛이 보이고 낯선 차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창고라는 단어가 어젯밤 영수증을 깨우듯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내가 본 게 맞아? 박 여사는 혀를 찼지요. 어쩐지 요즘 이 동네가 시끄럽다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도 일정한 속도로 그림자처럼 붙었어요.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랐지요. 숨이 가빠질수록 의심은 확신처럼 변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키를 돌렸어요.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귀를 대고 있었지요. 언제까지 내가 혼자 견뎌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심팔 두 번째 신고. 나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동전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벽에 붙었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연결된 김경희는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나는 창고와 검은 차, 밤마다 비치는 불빛을 말했어요. 그는 말했지요. 잠복 중인 현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잠복이라는 단어는 내 상상을 또 다른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책임 발언은 무엇이 되는가요? 통화를 끊고 부스를 나서자 골목 입구에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림자는 옅어졌지요.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라는 희미한 경고였어요.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깊게 움켜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전화부스 문이 흔들렸지요. 가로등 빛이 바닥에 흘러 금빛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빛을 밟고 나가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더 시작될까요? 두려웠어요. 신고 1차 반전. 도연의 팀 사무실에서 민재가 보관함을 닫으며 낮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어머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출 위험이 높습니다. 도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작전은 대규모 불법 자금 거래 조직을 유인해 금융망을 추적하는 위장 수사였지요. 어젯밤 방에서 오간 대화는 고의로 흘린 미끼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일에 손댔다고 믿으실 거야. 그가 이 말을 문질렀어요. 민재는 신분 노출 금지를 상기시켰지요. 어머니에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작전 종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시각, 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술서를 쓰고 있었어요. 김경희는 내게서 정보를 들으며 눈빛을 가늘게 좁혔지요. 이상하게도 아드님 성함이 내부 서류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의자를 부여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요. 내가 밟고 있는 바닥이 내 신고로 얇아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모자는 어디로 떨어질까요? 알 수 없었어요. 신십오회의 파문. 다음 날 포털 상단에 경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기사 속 모자이크된 얼굴과 함께 우리 동네가 언급되었어요. 나는 화면을 끄고도 뉴스의 잔상이 사라지지 않아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지요. 이웃 몇 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내 팔을 토닥였어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죄책감은 타인의 위로를 통과하지 못했지요. 도연은 외부 조사실에서 신분상 밝힐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는 얘기를 민재에게 전해 들었어요. 나는 경찰서 앞 벤치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멀리서 수갑이 채워진 채 이동하는 뒷모습을 보고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말끝이 흩어져 바람에 젖었어요. 김경희가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않은 계획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킬까요? 알 수 없었어요. 신십일 창고의 급습. 며칠 뒤 창고에 대한 급습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얇아졌어요. 민재가 무전으로 팀 위치를 조정했지요. 외곽엔 지원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서버 2대와 금고 하나가 보였어요. 조직의 수장은 미소를 눌러 담은 얼굴로 나타났지요. 미끼에 걸린 건 당신들이지. 그가 비웃을 때 옆문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대기 중이던 도연이 몸을 틀어 상대의 손목을 잡아 꺾었어요. 충돌음이 금고 벽에서 반사되었지요. 내부 공모자였던 간부가 도주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압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데이터 추출 진행을 알리는 짧은 구호가 이어졌지요. 작전은 큰 틀에서 성공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신분은 이미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 소식이 전화로 내게 전달되었을 때 나는 주방 싱크대에 손을 짚고 오래 서 있었지요. 애비도 저랬지. 말이 아닌 마음속 문장이 혀 밑으로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진실에 더 가까워졌나요? 알 수 없었어요. 신십이 숨겨진 연결고리. 병실 복도에서 김경희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일부 공개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는 빠르게 넘기며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거기에는 내가 처음 신고한 시각과 위치, 그리고 진술의 핵심 문장이 표시되어 있었지요. 신고자 정분이 최종 트리거 확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제가 트리거였습니까? 김경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내 안전을 이유로 접근 경로를 바꾸고 조직의 반응을 유도한 것이었지요. 나는 입술을 가리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지키려 했군요. 그는 말했어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병실 창 너머로 아들의 그림자가 기우는 오후였지요.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도의 숨과 후회의 숨이 한 번에 나왔어요. 이 뒤에 남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직 모르겠더군요. 신십삼 감춰진 편지.
퇴원 수속을 마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미역국 냄비를 불에서 내리고 식탁을 정리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가 짧게 웃었지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들이 잠시 외출을 한다며 현관으로 발을 옮겼어요. 나는 방을 정리하다 침대 밑 끝부분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지요. 엄마가 이걸 보신다면이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먼저 올라왔어요. 첫 문장은 모든 게 끝나면 진실을 말씀드리려 했다는 고백이었지요. 다음 줄은 더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이 작전은 아버지의 미완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 그 문장이 내 가슴에 박혔어요. 남편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왜곡이었지요. 내가 기억하던 초겨울 밤이 떠올랐어요. 비 내리던 거리, 젖은 제복, 침묵했던 전화. 편지를 접어 손바닥에 올려두니 종이가 체온을 천천히 베어갔습니다. 그 체온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었지요. 그럼 아들의 선택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신십사 2차 반전. 밤이 내려앉을 때 아들이 돌아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읽으셨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왔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벗기고 그분이 지키려던 것을 잇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그는 두 문장으로 모든 시간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과거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역으로 누명을 쓰고 떠났지요. 그 밤부터 우리 집의 말수는 줄고 각자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아들의 눈동자에 먼 곳을 응시하는 빛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지요. 자네 아버지는 군복의 무게가 태도에서 나온다 하셨지. 내 말은 오래된 방의 먼지를 한 번에 털어내듯 또렷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맞잡았어요. 그 순간 침대 밑의 공포는 가족의 유산으로 재해석되었지요. 오해의 그림자가 물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를 지키고자 했던 방식의 차이였어요.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게 될까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신 15화해의 식탁? 일주일 뒤 고향집 마루에 햇살이 넓게 깔렸습니다. 나는 된장국을 퍼담으며 그릇을 돌려놓았어요. 아들은 장작더미에 기대어 깊게 숨을 쉬었지요. 마을 이웃들이 차례로 들러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에 동네가 한결 조용해졌어요. 나는 손사래를 쳤지요. 모두의 덕분입니다. 김경희가 들러 안부를 묻고 수고했다는 인사를 공손히 남겼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큰 줄기가 끊겼습니다. 그의 말끝에 바람이 지나가 풍경치가 울렸어요. 아들이 낮게 말했지요. 아버지도 이 자리를 좋아하셨겠죠. 나는 하늘을 잠깐 바라보고 그가 믿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와 이웃의 웃음소리가 한 상에서 섞였어요. 우리는 오래 앉아도 더는 불편하지 않았지요. 남은 국물을 데우며 나는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평화 간해일의 용기가 되기를. 신 16 에필로그 침대 밑의 편지. 집을 정리하다 서랍 속에 접어둔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복 입은 남편과 옆에 선 아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내 표정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적힌 필체가 흐려져 있었지만 단어 하나는 선명했지요. 믿음. 커튼을 젖히자 오후 햇살이 방 안을 사각형으로 채웠습니다. 침대 밑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어요. 그곳에는 이제 먼지 대신 미소가 있었지요.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끈을 조이며 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잘 다녀오거라.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지요. 문이 닫히자 집안의 소음이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흘렀습니다. 나는 사진을 책장 사이에 꽂고 봉투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북두칠성처럼 박힌 손등의 점들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여운은 길었습니다. 슬픔은 얇아졌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것을 지키기로 했지요. 그 약속이야말로 침대 밑의 진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지요.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었고 오해 속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들이 걸어간 길이 남편이 걸으려 했던 길이었다는 것을. 나는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지요.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의심은 신뢰로,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지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손등의 검은 점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북두칠성처럼 박힌 이 점들은 오랜 노동의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것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견뎌온 날들의 훈장이었지요.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지요.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올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말은 천천히 흘렀고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지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북두칠성이 환하게 빛났어요. 나는 손등을 하늘에 갖다 대어 보았지요. 별과 점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그 빛이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였어요. 떨어져 있어도, 오해 속에 있어도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침대 밑의 공포는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진실을 들었고 그 진실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지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며 편지를 한 번 더 펼쳐보았어요.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엄마, 사랑합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지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수고했소.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일어나 커튼을 젖혔지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나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지요.
그 멜로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지요. 침대 밑의 진실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손등의 북두칠성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 별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주겠지요.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서로가 있으니까요.